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 나라 때문인데요. 터키 대지진 당시에 여러 국가에서 파견을 왔지만 특히 이 나라의 활약이 컸다고 합니다. 특유의 전략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에 전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됐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휴즈 박사예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38살인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연구하는 데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때로는 저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확한 단계를 따라요. 저는 뒤에 있는 화면에 깔끔한 도표를 가리키며 말하곤 했어요. 먼저 상황을 파악해요. 그 다음 자원을 배분하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거죠.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강의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한 책도 썼고 중요한 사람들이 조언이 필요할 때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제 사무실 벽은 상장과 증명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책장에는 제가 쓴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요. 그것들을 바라볼 때면 저 자신과 제 생각에 확신을 느끼고 있었죠. 프랑스식 재난 대처법, 독일식 접근법, 미국식 방법까지 공부했으니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이면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전 세계 위기 지역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분석하며 패턴을 찾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그런 곳에 직접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데이터가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는데 터키 남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콘크리트 더미와 먼지로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이 갇혀 있었죠. 국제 구조팀들이 돕기 위해 급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지켜보며 다음 강의를 위한 메모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거 좋은 연구 사례가 되겠다고 생각했죠. 벌써 여기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낼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진 발생 3일 후 뭔가가 제 주의를 끌었어요. 화면에 뉴스 헤드라인이 번쩍였죠. 한국 구조팀, 지진 발생 72시간 만에 생존 어린이 발견. 저는 컴퓨터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영상에는 백구라는 이름의 하얀 구조견이 다른 팀들이 이미 수색한 장소에서 아이를 발견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구조대원들은 침착하게 집중하며 잔해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제거해 아이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단지 아이를 찾았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죠. 다른 팀들과는 달리 조용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카메라나 깃발은 없었고 오직 생명을 구하는 데만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국에서 걸려온 전화라고 표시되고 있었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즈 박사님,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어요. 터키에서 박사님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미 제 이론 중 어떤 게 가장 잘 적용될지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 구조팀에서 뭔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공률이 다른 국제팀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들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기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제 연구에 따르면 모든 국제 구조팀들은 비슷한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었어요. 성공률의 차이는 미미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표준 절차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엔 담당자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효과가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위기 대응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책과 상장으로 가득한 제 벽을 바라봤어요. 제가 쓴 모든 것은 서구적 위기 관리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었죠. 혹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무엇을 챙겨야 할지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할 생각이었죠. 한국 팀이 하고 있는 일을 제 기존 틀에 맞춰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제 깔끔한 이론들이 재난 현장의 혼란스러운 현실과 만나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위기에 대한 한국식 접근법은 어떤 교과서도 언급한 적 없는 교훈을 저에게 가르쳐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방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건 단지 터키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진정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터키 지진 지역 근처의 비상활주로에 덜컹하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자 뜨겁고 먼지 가득한 공기가 얼굴에 닿고 있었죠. 제 반들반들한 옥스퍼드 구두는 순식간에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연구자료 뭉치를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조수 카밀라 소토가 옆에서 걸으며 이미 주변의 재난 지역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 세계가 아니었죠. 저는 깔끔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있는 깨끗한 강의실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선 건물들이 으스러진 장난감처럼 무너져 있었고 공기는 먼지와 뭔가 더 끔찍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멀리서 기계 소리와 가끔은 희미하게 서로를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 가이드가 임시 지휘센터로 쓰이고 있는 텐트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벽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구역으로 표시된 지도들이 붙어 있었고 다양한 색상의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무전기로 이야기하며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조직화된 혼돈 그 자체였죠. 한국팀은 이미 11명의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가이드가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국제팀을 합쳐도 7명밖에 못 찾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제 노트에 적었어요. 11명 대 7명. 제 이론에 따르면 이 숫자는 말이 안 되고 있었죠. 보통은 비슷한 훈련과 장비를 가진 팀들은 비슷한 결과를 내야 했거든요. 그들이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네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가이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그들은 대부분의 팀보다 기술을 덜 사용합니다. 구조견과 인력 수색에 더 의존하고 있어요. 이건 제 모델에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제 연구는 분명히 더 많은 기술이 더 나은 결과를 의미한다고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또 다른 메모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잔해로 가득한 거리를 지나 한국 베이스 캠프로 걸어갔어요. 다른 캠프보다 더 단순했죠. 그저 몇 개의 텐트와 그 위에 펄럭이는 국기뿐이었어요. 먼지 묻은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분이 팀 리더인 박진우 씨였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인사를 준비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저에게 물병과 헬멧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목마르신 것 같네요. 휴즈 박사님,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실 거면 보호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놀라며 그것들을 받았어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먼저 자격증이나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거든요. 갑자기 경보가 울렸어요. 한국팀 대원들이 즉시 움직이며 장비를 잡고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죠. 소리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구역에서 생명체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말했어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이렇게 빨리 현장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하고 메모하고 나중에 분석할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어색하게 뛰어가며 따라가느라 고르지 못한 지면에서 구두가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무너진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어요. 절반이 비자 모양으로 쓰러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생겨 있었죠. 한국팀은 흩어져서 짝을 이뤄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구조견 백구가 잔해 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열심히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서 클립보드를 준비했어요. 이제 그들의 방법을 기록할 기회였죠. 먼저 그들은 드론으로 지역을 조사할 거예요. 그런 다음 음향 장비를 사용해 생존자의 소리를 들을 거고요.
이건 제 교과서에 따른 표준 절차였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매우 조용해졌어요. 엔진을 끄고 모두에게 말을 그치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단순히 귀를 기울였어요. 자신들의 귀로 말이에요. 견조사가 백구에게 속삭이고 있었고 백구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개가 멈춰서서 앉았어요. 특정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죠. 팀이 빠르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축하도 없고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죠. 그들은 손과 작은 도구로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고 말보다는 손짓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잠재적 생존자를 확인하고 구조를 시작하는데 최소 2시간이 걸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20분 만에 그들은 작은 터널을 만들고 안에 누군가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어요.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구조물의 일부가 신음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느슨한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제 본능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불안정한 구조물에 대한 절차는 후퇴하고 재평가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박진우 씨는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움직였어요. 그는 위험해 보이는 들보 아래 자리를 잡고 어깨로 그것을 지탱하며 장비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의 팀은 망설임 없이 지지대를 가져왔습니다. 그건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제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표준 절차에 따르면 구조물이 불안정할 때는 물러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박진우 씨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말했죠. 저 밑에 숨쉬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간단한 말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제 서류가 갑자기 너무 가볍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저는 그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매뉴얼에서 말한 때에 휴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기반해 팀원을 교대시키고 있었죠. 누군가가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지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본능적인 지식 같은 거였어요. 해가 질 무렵 그들은 6살짜리 소녀와 그녀의 할머니를 구조했어요. 저는 그들이 겁에 질린 아이에게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기록할 카메라도 없었고 누구도 연설을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생존자들을 의료팀에게 인계하고 즉시 다음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 텐트에서 저는 제 노트를 펼쳐놓고 제가 본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차트와 도표를 만들어 그들의 방법을 제 틀에 맞추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들어맞지 않았어요. 제 이론으로는 그들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카밀라가 제가 고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지쳐 있었지만 사려 깊었죠. 어쩌면 우리가 이걸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녀가 제안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 모델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효과적인 대응은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어. 그래야 미래를 위해 개선할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제 간이 침대에 누워 먼지가 옷과 피부를 덮고 있는 채로 저는 박진우 씨가 자신의 몸으로 그 들보를 지탱하던 모습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조용히 일하던 방식에 대해서도요. 같은 훈련을 받은 다른 팀들이 훨씬 적게 찾았을 때 그들이 찾은 11명의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제 책과 강의가 저를 준비시켜주지 않은 뭔가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의 깔끔한 이론들이 우리 주변의 건물들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일은 현장에서 또 다른 하루가 될 거예요. 한국팀이 그들의 기적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하루. 제 확신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또 다른 하루가 될 거고요. 먼지와 혼란으로 뒤덮인 채 잠에 빠져들면서 저는 더 이상 재난 대응을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한국 구조팀을 따라 지진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휴대폰에 뜬 긴급 뉴스 알림에 잠에서 깼어요. 수단의 내전이 갑자기 악화되고 있었죠.
여러 나라들이 자국민을 대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었어요. 도로는 막혀 있었고 공항은 폐쇄되어 있었으며 거리에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걱정되는 마음으로 보도 내용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바로 그런 종류의 위기였죠. 제 연구에 따르면 전쟁 지역에서의 대피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5일에서 7일이 걸리고 많은 경우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바로 앉게 만드는 헤드라인을 보게 됐어요. 한국의 특수작전. 모든 시민 30시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 저는 제 휴대폰을 카밀라와 기술적 분석을 돕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합류한 다닐로에게 보여줬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제가 말했어요. 그 어떤 대피도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어. 특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말이야. 하지만 더 많은 보도가 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한국군은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번의 왕복을 완료했어요. 그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집에 갇힌 사람들에게 도달했고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 차량을 위장했으며 지상팀은 다른 나라들을 막은 도로 장벽을 통과할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유엔 관계자에게 연락해 그 작전에 참여한 한국군 대위와 연결해달라고 했죠. 그가 제 화상 통화에 나타났을 때 저는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대피는 모든 표준 일정을 거스르고 있어요.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어떤 자원을 우선시했고 어떤 위험평가 모델을 사용했나요? 대위는 피곤해 보였지만 침착했어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항상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을 기다렸지만 그는 이것이 제 질문에 완전히 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의사결정 트리, 자원 할당, 비상 계획에 대해서요. 그의 대답은 직설적이었지만 제가 아는 어떤 틀에도 맞지 않았어요. 서구적 접근 방식은 허용 가능한 손실과 효율성 지표를 계산하는 반면 한국식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른 기반 위에 세워진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귀환해야 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그 기반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단 대피와 터키에서 보고 있는 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신속함, 단결, 그리고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깊은 개인적 헌신이 그것이었죠. 제 연구 조교는 이 패턴에 맞는 더 많은 사례를 찾아냈어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경찰의 보호가 실패했을 때 한국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그들의 동네를 지켰고 2021년에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현지 조력자들을 버렸을 때 한국이 391명의 아프간 협력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피시켰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간이 침대 위에 제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더 나은 전술이나 장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였죠. 이 팀들이 위기 자체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제 생각을 가로막으며 전화가 울렸어요. 유엔 본부였습니다. 휴즈 박사님, 인도네시아에 상황이 있습니다. 대규모 지진이에요. 대응팀에 합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관찰자로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코디네이터로요. 박사님은 몇 주 동안 한국식 접근법을 연구해 오셨잖아요. 그들의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들의 접근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인정했어요. 지켜보고 기록은 했지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단지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문화적인 것, 더 깊은 무언가예요. 유엔 관계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휴즈 박사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박사님은 우리의 표준 접근법과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사이의 간극을 보고 계시니까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어두운 텐트에 앉아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제가 제 경력을 쌓아온 모든 것이 갑자기 부적절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가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인 면만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시간 후
카밀라는 제가 흩어진 노트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고민이 많아 보여요. 그녀가 말했어요. 내 전체 경력은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어.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체계화될 수 없다면 어떡하지?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법이에요. 재난 지역의 새벽이 밝아올 때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팀이 또 다른 구조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은 화려한 장식 없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다음 생존자를 찾는데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전화기를 꺼내 이미 붕괴 현장에 있던 박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팀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단지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요. 내부에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간단히 대답했죠. 내일 오세요. 그날 밤 저는 관찰 차트와 평가 양식을 치웠어요.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거였죠. 대신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편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제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터키에 왔어요. 이제 저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것의 일부가 되려고 하고 있었죠. 저는 두렵지만 또한 이상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단지 위기 대응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경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제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위기는 단지 저박 지진 잔해나 수단 대피 보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안에도 있었죠. 저의 모든 확신이 그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그게 옳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내일 저는 관찰자 휴즈 박사가 아닌 팀원 알렉산더가 될 거예요. 제가 배울 것들은 제가 썼던 어떤 교과서에도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미래에 더 나은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터키에서 6개월이 지나고 저는 다시 옥스퍼드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바닥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제 구두도 새 것이었지만 저는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노트를 준비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평소처럼 이론 강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죠. 저는 터키, 수단, 인도네시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늘은 위기 대응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터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팀과 함께 일했던 경험, 박진우 씨에게 배운 것을 활용해 수단에서 도왔던 구조 작업, 한국 구조대원들이 보여준 헌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혼란이 보였어요. 서구적 접근법은 효율성과 위험 회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제가 칠판에 두 원을 그리며 말했어요. 반면 한국식 접근법은 인간적 연결을 우선시하고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건 운영이 아니라 감정에 관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더 강력한 거예요. 최고의 위기 대응은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깊은 헌신에 관한 거니까요. 수업 후 사무실로 돌아오니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유엔이었습니다. 휴즈 박사님, 위기 대응을 위한 새 국제표준위원회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론가에서 현장 경험자로,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실무자들을 동등한 파트너이자 리더로 포함시키는 조건으로요. 제 책상에는 새 책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새로운 패러다임. 이건 단지 학술서가 아닌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제 여정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방법을 찾으러 왔다가 철학을 발견했고 가르치러 왔다가 배우게 되었죠. 최악의 순간에 우리를 구하는 건 똑똑한 계획이 아니라 깊은 인간적 연결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제 강의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대응을 이해하려면 매뉴얼만 공부하지 말고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부하세요. 가끔 꿈에서도 터키에서 박진우 씨가 했던 말이 들리곤 했어요. 저 밑에 숨 쉬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모든 이론과 계획 뒤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그것이 아마도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일 겁니다. 제가 앞으로 세상과 나눌 소중한 교훈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